70평생 이런 지그지그한 장마는 처음인 것 같았어요. 해는 실종된 지 오래고 세상은 온통 제 빛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굵은 빗줄기가 쉴 새 없이 아스팔트를 때리고 있었죠. 저녁 준비를 하기도 이른 시간, 저는 소파에 기대한 자,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빗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적막한 집안에서 나는 어쩐지 모를 스산함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살아온 제기에 이런 무료한 시간은 어색하기 짝이 없어요. 이 나이가 되도록 손에서 일을 놓지 못했던 건 어쩌면 이런 적막함이 두려워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였어요. 집안의 정적을 칼날처럼 가르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하나밖에 없는 제 아들 태호였습니다. 웬일과 이 시간에 보통은 퇴근 무렵이나 전화를 하는 녀석입니다. 저는 괜히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배경은 시끄러운 걸 보니 바뀐 듯한데 목소리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뭔가에 단단히 겁을 먹은 목소리였죠. 왜 그러냐? 태워야, 무슨 일 있어? 엄마 큰일 났어. 희정이가 다쳤어. 희정이라면 제 며느리 이희정을 말하는 겁니다. 순간 머리가 띵하고 울리는 것 같았어요. 다치다니 젊은 애가 어디를 어떻게 다쳤다는 말인가. 진정하고 똑바로 말해봐. 누가 어디를 어떻게 다쳤다는 거야? 희정이가 비 오는데 시장 앞을 지나다가 미끄러져나 봐. 지금 병원은 급실이야. 양쪽 팔이 다 부러진 것 같대. 양쪽 팔이라니요. 한쪽도 아니고 양쪽 팔이 전부 부러졌다는 말에 눈앞이 침침해졌습니다. 사람이 넘어지면 보통은 한쪽으로 짚기 마련인데 어쩌다 양팔이 다 부러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아들의 목소리가 너무도 잘 박혔기에 더 이상 묻고 따질 경황이 없었어요. 어느 병원이야? 저는 거두를 깨어 입을 생각도 못하고 직함만 허둥지둥 챙겨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미친 듯이 쏟아지는 비를 뚫고 택시를 잡았지요. 차창에 부딪히는 비주기처럼 제 마음도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그저 별일 아니기를, 아들의 호들갑이기를 바라면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은 급실은 아수라장이었어요.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소리와 다급한 발걸음들, 혀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까지 그 혼란스러운 풍경 속에서 저는 아들을 금방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응급병상 커튼 앞에서 서성거리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죠. 그 모습에 제 심장은 더 불안하게 요동쳤습니다. 태우야, 저를 발견한 아들이 울상이 되어 달려왔어요. 엄마 어떻게 해? 의사 선생님 말이 골절이 심하대 양쪽 다 수술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저는 아들의 어깨를 밀치고 커트를 젖혔습니다. 그 안에는 제 며느리 희정이가 하얀 시트에 누워 있었습니다. 멀쩡한 곳이라고는 얼굴밖에 없었어요. 양쪽 팔에는 팔꿈치를 훌쩍 넘는 10월원 임시 깁스가 둘러져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벅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희정이는 서러움이 복받지인 듯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흐흐흐흐. 어머니 아가 괜찮다. 괜찮아.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저는 일단 며느리를 다독였습니다. 아무리 미운 며느리라도 다쳤다는데 모진 소리가 나갈 리가 있나요? 희정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이 하도 안쓰러워 제 마음도 덩달아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의사가 오더니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보호자분 되십니까? 환자분이 크게 넘어지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양쪽 전완부, 그러니까 팔뚝 아래쪽 뼈가 모두 골절됐어요. 불행 중 다행으로 수술할 정도는 아니지만 최소 2달은 깁스를 하고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절대 안정. 그 말이 제 기가에 무겁게 내려앉았지요. 양팔을 깁스한 채로 절대 안정이라니.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밥 먹는 것부터 화장실 가는 것까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니까요. 모든 처치가 끝나고 병원비를 수납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건네는 원무과 영수증을 받아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금액이 상상 이상으로 컸기 때문입니다. 무슨 특수 치료라도 받은 건지 비급여 항목이라는 것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태호야, 병원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단순 깁스 치료가 아니었니?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아들은 벌어 화를 냈습니다. 엄마, 지금 돈이 문제야? 너의 며느리가 저렇게 아파서 누워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최신 소재로 해야 뼈도 잘 붙고 회복도 빠르다고 해서 제일 좋은 걸로 해달라고 했어. 아들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픈 사람 앞에서 돈 이야기를 꺼낸 제가 속물이 된 기분이었어요. 결국 저는 아무 소리 않고 제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는 그 찜찜한 기분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평생 장사하며 돈 계산에 이골이 난 제 감각이 뭔가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설마 아픈 며느리를 앞에 두고 제가 나쁜 상상을 하는 것이라 자책하며 SO 그 감정을 눌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더 힘들었어요. 깁스한 팔이 행여나 어디 부딪을까 아들과 제가 양쪽에서 부축하며 며느리를 거의 들다시피 옮겼습니다. 희정이는 작은 흔들림에도 엄살을 부리며 소리를 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은 희정이를 안방 침대에 고이 눕혔습니다. 아이고 여보, 정말 고생했어.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푹 쉬어. 아들은 며느리의 이마에 흐른 땀을 닦아주며 세상에 둘도 없는 애처가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러고는 제게로 와서 두 손을 덥석 잡다군요. 엄마 미안해. 당분간만 희정이 좀 부탁할게. 내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알지. 그렇게 말하는 아들의 얼굴에는 미안함보다는 안도감이 더 커 보였습니다. 결국 모든 짐이 제게로 넘어왔다는 것을 확인한 안도감 말이에요. 저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픈 며느리를 나 몰라라 할 정도로 매정한 시어머니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제 시중살이는 시작되었습니다. 희정이는 침대에 누워 리모컨의 인형처럼 저를 조종했어요. 어머니 목말라요. 물 좀 주세요. 물을 떠다 주면 혼자서는 마실 수 없다며 빨대를 꽂아 입에 대령하라고 했습니다. 죽을 수어가 저가니 이번에는 먹여달라고 했지요. 저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40이 넘은 며느리의 입에 숟가락으로 죽을 떠넣어주고 있었습니다. 한 숟갈, 두 숟갈, 밥을 받아먹는 희정의 표정은 아픈 사람이라기보다는 마치 영왕처럼 도도해 보였어요. 제 기분 탓이겠죠. 어머니 등 좀 긁어주세요. 저기 조금만 더 위요. 아, 거기 말고 왼쪽이요. 온갖 자질구레한 심부름은 끝이 없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화장실 문제였어요. 혼자서는 뒤처리를 할 수 없으니 제가 그 수발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양팔의 깁스를 칭칭 감고 울상을 하는 며느리 앞에서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평생 누구에게도 느껴보지 못한 굴욕감을 느끼며 며느리의 뒷수발을 들었습니다. 아들 태우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 옆에 잠시 앉아 손을 잡아주는 게 전부였어요. 여보, 오늘 괜찮았어? 우리 엄마가 잘해줬지. 아고는 자기는 피곤하다며 소파에 드러누워 TV를 보거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기 바빴습니다. 제가 며느리 병수발로 하루 종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다고 하소연이라도 할라치면 엄마가 조금만 더 고생해줘. 희정이 낫기만 하면 내가 2배로 효도할게 하는 듣기 좋은 말로 상황을 넘기기 일쑤였지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완전히 며느리의 수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어머니를 찾는 호출의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제 아들의 아내이고 제 손주의 엄마인데요.
저는 그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깁스가 풀리는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시간은 시어머니의 애타는 마음 같은 건 아랑 못하지 않고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일주일이 지났지요. 제 일상은 완전히 며느리 이희정을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희정이의 방으로 가 밤새 안녕하셨는지 살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죽을 쑤어 먹이고 약을 챙기고 틈틈이 과일을 갈아다 바쳤습니다.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줄 알았던 시중들은 삶이 70평생의 끝자락에서 다시 시작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잘못을 쪄 시장 좌판에 앉아 종일 손님들 비위를 맞추던 것과는 또 다른 종류의 고됨이었습니다. 그때는 돈이라도 벌었죠. 지금은 제 돈과 제 시간을 들여가며 뭔가 마음이 축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희정이는 날이 갈수록 더 상전이 되어 갔어요. 처음 며칠은 제 눈치를 보는 척이라도 하더니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 톤만으로 희정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 마치는 경지의 일을 지경이었죠. 낮고 길게 어머니 말고 부르면 물이나 주스 같은 마실 것이 필요한 것이 없고 조금 더 칭얼거리는 목소리로 부르면 TV 채널을 돌려달라거나 어깨를 주물러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중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역시나 화장실 수발이었어요. 아무리 면을 일하지만 다 크는 여자의 대소변 뒤치다 거리를 하는 것은 매번 고내기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주문을 외웠습니다. 다친 사람이다. 아픈 사람이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하지만 그 주문의 협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제 허리와 무릎에 쌓이는 통증만큼이나 마음속 응어리도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어요. 아들 태우는 갈수록 더 뻔뻔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기색이라도 비추더니 이제는 제가 면을 시중을 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했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오늘 희정이는 좀 어땠어? 밥은 잘 먹고 하고 묻는 게 전부였습니다. 마치 제가 고용된 간병인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제가 나도 하루 종일 서 있었던 이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 하고 한마디 하면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 어깨를 주물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 고생이 많네. 희정이만 다 나오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온천으로 여행 보내줄게. 조금만 참아. 그 얄팍한 효심이 깃둔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속에서 아내 고통은 산더미 같고 늙은 어미의 고생은 깃털만큼 가벼운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날이 덥고 습했습니다. 며칠간 쏟아지던 비가 그치고 나니 짐통 같은 더위가 기승을 뿌렸지요.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점심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먹고 싶다는 냉면을 만들기 위해 육수를 차게 식히고 면을 삶고 있었어요. 제 하나뿐인 손주 8살 하준이는 방에서 조용히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애는 할머니가 힘든 것을 아는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곤 했어요. 그게 늘 깊은 거고 안쓰러웠습니다. 제가 한창 면을 헹구고 있을 때였어요. 안방에서 희정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아준, 너 이리 좀 와봐. 하준이는 깜짝 놀라 후다닥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저도 손을 닦고 뒤따라가렸는데 곧이어 희정의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누가 멋대로 물 따르래? 이거 다 흘렸잖아? 저는 놀라서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하준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고 그 앞 침대 머리막 협탁에는 물이 흥건하게 쏟아져 있었어요. 그리고 희정이는 양팔에 깁스를 한 채로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아이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목마른 것 같아서 보리차 따라주려고 했는데 하준이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눈물이 그런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엄마가 목마를까봐 제 딴에는 무거운 주전자를 들어 물을 따르려다 실수를 한 모양이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가르칩니다. 그런데 희정이는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는커녕 아이를 죄인 다루듯 윽박지고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이게 다 뭐야? 이 축축한 것 때문에 엄마 팔이 더 덧나면 너가 책임질 거야?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마. 넌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알아들어?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촉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픈 사람이라는 이유로, 며느리라는 이유로 참고 또 참았던 모든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어요. 어떻게 저 어린 것에게 저렇게 모진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자기를 위하려다 한 실수를 가지고 말입니다. 아가 그만하거라. 제가 마지막이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로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희정이는 저를 헬끗 보더니 뭐가 불만스럽냐는 듯 입을 삐죽였습니다. 어머니, 하준이 버릇 나빠져요. 잘못한 건 따끔하게 혼을 내야죠. 잘못한 게 무엇이냐. 제 어미 목마를까봐 물 한 잔 따라주려던 게 그리 큰 잘못이야. 너는 하준이만 할 때 어미한테 물 한 번 떠다 준 적 없었느냐. 제 말에 희정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울먹이는 하준이의 어깨를 감싸 안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제 방으로 데려가 꼭 닦아주었죠. 하준이 괜찮아. 엄마가 아파서, 예민해서. 그래, 우리 하준이 마음 할머니는 다 알아. 아주 착한 일한 거야. 저는 아이를 다독였지만 제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 인성은 인성입니다. 오늘 며느리의 모습에서 저는 그동안 애서 외면해왔던 무언가를 본 것 같았어요. 그것은 병자의 예민함이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던 심술과 이기심이었습니다. 그 선을 한 감정이 제 심장을 차갑게 식혔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고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웠지만 낮의 일 때문에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위척이기를 수십 번 시간을 보니 자정이 훌쩍 넘어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방문 밖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 빠진 문지방을 작은 발이 조심스럽게 밟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소리나지 않게 살짝 열리더니 작은 그림자가 방 안으로 스르륵 들어왔습니다. 손주 하준이었어요. 하준아 왜 안 자고.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하준이는 제게로 달려와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품의 안겨 소리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이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며 왜 오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가 스스로 진정하기를 기다려 주었죠. 한참을 그렇게 울던 하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아이의 눈이 어둠 속에서도 유난히 반짝였어요. 할머니, 응, 우리 강아지, 왜 그래? 할머니한테만 비밀인데. 아이는 주변을 한번 휘둘러보더니 제깎가의 입을 바삭 가져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 작은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픈 거 다 뻥이에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하준이의 속삭임만이 제 귀 속에서 거대한 종처럼 윙윙 울리는 것 같았어요. 뻥이라니 거짓말이라는 말이냐. 저는 아이의 어깨를 잡고 몸을 바로 했습니다. 하준아, 그게 무슨 말이니? 똑바로 다시 말해봐. 정말이에요. 할머니 엄마 하나도 안 아파요. 너가 그걸 어떻게 알아? 엄마가 아프다고 하자니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다급해졌습니다. 사준이는 제 눈을 피하지 않고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 낮아요. 엄마가 저한테 화낼 때요. 저도 모르게 봤어요.
엄마가 너 때문에 하고 소리치면서 깁센 팔로 저를 이렇게 가리켰어요. 하준이는 제 앞에서 그때의 상황을 재현해 보였습니다. 아예 작은 손가락이 허공에서 저를 향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수만 개의 조각으로 부서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의 말과 함께 낮에 보았던 희정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이에게 악을 쓰던 그 경념 어린 표정, 그리고 무심코 들릴 뻔했던 팔 그렇습니다. 분명히 희정이는 소리를 지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팔을 들여다 흔치다며 멈추는 듯한 미세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저 화가 나서 그런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요. 하지만 아이의 눈은 저보다 정확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밤에 제가 몰래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 엄마가 방에서 팔을 막 이렇게 돌리고 있었어요. 이렇게요. 하준이는 팔을 빙빙 돌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깁스를 한 사람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너무나도 맑고 진실했습니다. 저 순수한 눈이 저에게 거짓을 고할 리가 없었어요. 그동안 제 마음속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던 모든 의문들이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터무니없이 비싸던 병원비, 아들의 어색한 효자 연기, 그리고 하루아침에 상전이 되어버린 며느리, 이해 안 하며인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설명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차갑게 식다 못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안방으로 달려가 며느리 이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내 아들은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인지, 이 사기극에 어디까지 동참한 것인지 멱살을 잡고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가까스로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김인순입니다. 이런 일에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이성을 잊고 날뛰는 순간 저는 이 연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말 테니까요. 저는 제품에 안겨있는 작고 여린 존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합니다. 이 추악한 연극으로부터 제 아들과 면을 이해타며 그로부터 이 순수한 아이를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해요. 저들의 입에서 우리가 틀렸다는 말이 나오게 할 완벽한 증거 말입니다. 하준아, 내 할머니, 오늘 할머니한테 한 말 아무한테도 하면 안 돼. 아빠한테도 엄마한테도 더더욱 이건 할머니랑 우리 하준이 둘만의 비밀이야. 알았지? 하준이는 고개를 끄겠습니다. 저는 아이를 다시 꼭 안아주었어요. 아이의 작은 심장이 제 가슴에서 함께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저의 자존심이나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제 손으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막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차갑게 씻었던 심장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분노의 불꽃이자 모든 것을 바로 잡겠다는 차가운 결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긴 밤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손주 하준이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은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밝아왔습니다. 밤새 저를 짓누르던 어둠이 걷히고 해가 떴지만 제 마음속의 밤은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짙고 서늘한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전과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실을 씻어 냄비에 앉히고 어제 사온 북어를 두들겨 국을 끓이기 시작했죠. 모든 행동은 평소와 같았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냉철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연기 대결이에요. 저 기만적인 면을 이와 어리석은 아들을 상대로 제가 얼마나 더 완벽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 시어머니를 연기하는 야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희정의 방으로 아침상을 들고 들어갔어요. 희정이는 침대에 기대 앉아 하품을 안며 저를 맞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반찬은 뭐예요? 어제 먹은 장조림은 좀 짜던데 불평석인 목소리였지만 저는 온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몸도 안 좋은데 짠 것은 피해야지. 그래서 오늘은 담백하게 북엇국을 끓였다. 속이 확 풀릴 게다 저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희정이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희정이는 당연하다는 듯 입을 벌려 받아 먹었죠. 어제까지는 그 모습에 화병이라도 날 것 같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래, 실컷 즐겨라. 너의 그 편안하고 안락한 영광 노름이 며칠이나 더 갈 수 있을지 어디 한번 보자. 속으로는 칼을 가면서도 겉으로는 더없이 인자한 시어머니의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제 평생의 장사 경험이 이런 데 쓰일 줄은 몰랐네요. 시장 바닥에서 진상 손님을 상대하며 억지로 웃던 그 표정이 지금 제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희정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오늘 오후에 병원 예약되어 있어요. 물리치료 받으러 가야 해요. 그래, 태호한테 같이 가달라고 하려마나? 아니에요. 태호 씨는 회사 바쁜데 어떻게 빼요? 어머니가 좀 수고해 주시면 안 될까요? 몰커니 저는 속으로 퀴제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간다니 아주 좋은 기회였어요. 공모자들이 모여있는 적진에 직접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그래, 그러자구나. 내가 다녀와야지. 별 수 있겠니?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제 대답에 희정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어찌나 가증스럽던지 저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희정이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잡아준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희정이는 창밖을 보며 앓는 소리를 냈어요. 차가 조금만 덜컹거려도 아이고 팔얼려 하며 엄살을 뿌렸죠. 저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보니 면을 위해 모든 행동이 얼마나 어설프고 과장된 연기인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런 삼류 연기에 제가 그동안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이 분하고 또 분했습니다. 병원은 지난번에 왔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희정이는 익숙하게 물리치료실로 저를 이끌었어요. 물리치료사는 잘못 남자였는데 희정이를 보더니 유난히 살갑게 굴더군요. 어이구, 사모님 오셨어요? 오늘은 좀 어떠세요? 말도 마세요. 죽겠어요. 밤새 팔이 쓰셔서 잠도 한숨 못 잤다니까요.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지만 저는 그들의 눈빛 교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며 무언의 신호를 보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물리치료사는 희정이의 깁스 주변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이런저런 기계를 작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것은 제대로 된 치료라기보다는 그냥 신용만 하는 것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기계는 윙윙 소리를 내며 돌아갔지만 희정의 표정에는 어떤 고통이나 변화도 없었어요. 그저 지루한 시간을 때우는 사람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연극에 구멍을 내야겠다고요. 저는 치료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며느리 팔이 정말로 부러진 게 맞긴 한가요? 제 돌발 질문에 치료사와 희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치료사는 금세 표정을 바꾸며 웃는 얼굴로 대답했어요. 그럼요, 어머님 엑스레이 사진도 보셨잖아요. 양쪽 다 금이 선명하게 갔습니다. 큰일 날 뻔하셨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통증이 별로 없어 보였어요. 젊어서 그런가 회복이 참 빠르네요. 저는 일부러 능청을 떨며 말했습니다. 제 말에 희정이가 발끈하며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밤새 아파서 끙끙 앓는 거 못 보셨어요? 겉으로 멀쩡해 보인다고 안 아픈 게 아니에요. 희정이는 금세라도 눈물을 터뜨릴 것처럼 얼굴을 붉혔습니다. 치료사는 그런 희정이를 거들었죠. 맞습니다.
어머님 뼈라는 게 그렇습니다. 겉보기와는 다르죠. 환자분 너무 서운해 마세요. 두 사람이 합을 맞춘 듯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캐모지 않고 내가 늙어서 노파심이 많아 그랬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확인은 끝났어요. 저들의 당황하는 기색과 과장된 반응은 자신들의 거짓말이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더욱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까지 한 통속이라는 확신이 들자 이제는 더 확실한 물증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로는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서는 저들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태호에게 전화를 걸어낸 일. 아침 일찍 시장에 좀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제사가 있는데 제사 음식을 파는 단골 가게 사장님이 몸이 아파 며칠만 가게 문을 연다는 거짓말을 지원했죠. 아침 일찍 나가서 점심때쯤 돌아올 것이니 아침은 대충 빵으로 때우고 며느리 좀 잘 챙기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아들은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제사 문제라니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다음 날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제가 향한 곳은 시장이 아니었어요. 저는 버스를 타고 용산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그 복잡한 곳에 70 먹은 노파가 갈 일은 평생 없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상가를 몇 바퀴나 돌며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가게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무엇을 찾으세요, 어머님? 녹음기. 아주 작고 티 안 나는 녹음기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젊은 주인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내에 무언가를 짐작했다는 듯 안쪽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손가락 한마디만 한 크기의 녹음기였어요. 사용법도 아주 간단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녹음이 시작되고 다시 누르면 중지된다고 했지요. 저는 적지 않은 돈을 주고 그 작은 기계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제 손안에서 차갑고 단단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복수를 위해 벼려는 작은 칼날처럼 말입니다. 아들이 집을 나서자마자 저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거실 소파, 희정이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에 놓인 쿠션. 저는 그 쿠션의 지퍼를 살짝 열고 안쪽 솜 깊숙한 곳에 녹음기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녹음 버튼을 눌렀지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희정이에게 시장에 다녀온 것처럼 꾸민 몇 가지 나물과 전을 보여주며 친구 가기에 좀 더 들렀다고 해야겠다. 점심은 태워오면 같이 시켜 먹거라. 하고 말한 뒤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근처 시장에 가서 시간을 보냈어요. 시장을 어슬렁거리며 콩나물 한 봉지를 사고 두부 한 모를 사면서도 제 모든 신경은 집에 있는 녹음기에 쏠려 있었습니다. 과연 그 작은 기계는 제 역할을 다 해줄 수 있을까요? 제발 무언가 담겨 있기를, 저들의 추악한 진실이 담겨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3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희정이는 소파에 앉아 태블릿 PC로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깁사탄 팔 때문에 불편할 텐데도 용케 쿠션에 팔을 기대고 한 손가락으로 화면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희정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오세요? 점심은 어떻게 해요? 나도 배가 안 고프니 너 혼자 시켜 먹으라. 나는 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겠다.
저는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심장이 터질 듯한 것을 느끼며 잠시 후 거실로 나가 태연하게 쿠션을 정리하는 척하며 녹음기를 꺼내왔습니다.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방으로 돌아온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어폰을 귀에 꽂고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희정이가 드라마를 보는 소리, 과자 봉지를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제 심장이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녹음되지 않은 것일까?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들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잠시 집에 들른 모양이었어요. 희정아 나왔어. 괜찮아? 그리고 이어진 희정의 목소리. 그 목소리는 제가 알던 아프고 힘없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짜증과 불만이 가득 찬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아, 왔어? 힘들어 죽겠네. 하루 종일 연기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연기라니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조금만 참아. 엄마 외출한 것 보니까 거의 다 넘어온 것 같아. 곧 집이랑 상가명에 우리 앞으로 해주시겠지. 정말 그래야 할 텐데. 어머니 눈치가 보통이 아니시잖아. 아까 병원에서도 이상한 걸 묻는 바람에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이러다 들키는 거 아니야? 걱정 마. 너의 그 연기 실력이면 절대 안 들켜. 우리 엄마 나밖에 모르는 아들 바보라서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게 되어 있어. 어머니 재산 이제 곧 우릴 거야. 그러면 너 고생 끝, 행복 시작이지. 그때까지만 조금 더 고생하자. 응? 알았어. 너만 믿을게. 근데 나 진짜 팔 아픈 것 같아. 계속 깁스하고 있으려니 피도 안 통하고 답답해 미치겠어. 그러게 누가 양쪽 다 하자고 했나? 한쪽만 했으면 이렇게 고생은 안 하지. 이왕 하는 거 확실하게 해야지. 그래야 동정심도 더 생기고 어머니가 꼼짝 못할 거 아니야. 당신은 생각이 너무 짧아. 저는 이어폰을 빼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아니, 피가 거꾸로 썩는다는 말이 더 맞을 겁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젖은 뒤에서 저를 속이고 제 재산을 가로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피담으로 잃은 모든 것을 날로 먹으려는 그들의 목소리가 제 귀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믿음과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차가운 결심뿐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사기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저는 절대로 질 수 없었습니다. 녹취록이라는 선을 한 증거를 손에 준 채 저는 꼬박 하룻밤을 고민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당장 아들놈과 며느리에 면전에 집어던지고 맥살이라도 잡아야 하는가, 아니면 더 완벽한 때를 기다려야 하는가. 제 안에서는 뜨거운 분노와 차가운 이성이 쉴 새 없이 싸우고 있었죠. 하지만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버텨온 제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섣부른 공격은 상대를 쓰러뜨리기는커녕 오히려 방역의 비밀한 줄 뿐이라는 것을요. 저들은 분명 언제적 녹음인데 믿을 수 있냐, 짜깁기한 것 아니냐 하면 발뺌 말 것이 뻔했습니다. 음성 증거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저들의 눈과 몸이 직접 증명하는 영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또다시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 행선지도 용산 전자상가였어요. 어제 녹음기를 샀던 바로 그 가게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저를 본 젊은 주인은 또 오셨냐는 듯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요. 어머님, 이번에는 또 뭐가 필요하세요? 녹음기 성능이 마음에 안 드셨어요? 아니, 그건 아주 잘 쓰고 있네. 이번에는 다른 게 필요해서 왔어. 감시 카메라 아주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는 걸로 하나 주게. 제 말에 가게 주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70 먹은 노파가 녹음기에 이어 감시 카메라까지 찾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어차피 딱하게 보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는 잠시 저를 쳐다보다니 이번에도 군말 없이 창고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어떠세요? 요즘 가정집에서 아기나 반려동물 보려고 많이 들쓰는 겁니다. 탁상시계 모양이라 아무도 카메라라고 생각 못할 거예요. 스마트폰이랑 연결하면 밖에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요. 주인이 보여준 것은 평범한 디자인의 하얀색 디지털 탁상식이었습니다. 렌즈는 숫자가 표시되는 검은 액정판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어 아무리 들여다봐도 카메라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였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것을 샀습니다. 사용법을 배우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의 스마트폰은 제가 사준 것이 없고 덕분에 저도 덩달아 스마트폰 사용법을 어느 정도는 익혀도 왔던 것이 천만다행이었지요. 가게 주인은 제 열의에 감탄했는지 아주 친절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시계를 설치할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가장 좋은 곳은 역시 거실이었어요. 희정이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소파와 그 주변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마침 거실 한쪽 벽에 놓인 낡은 장식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위에는 제가 젊었을 때부터 모아온 자질구레한 장식품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죠. 저는 그 장식품들을 몇 개 치우고 그 자리에 새로 사온 시계 카메라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각도를 조절해 소파 전체가 화면에 들어오도록 맞추었죠.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덫은 놓아졌고 남은 것은 사냥감이 제 발로 덫에 걸려들기만 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밤에 잠을 자는 척하며 제 방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거실을 비추는 화면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희정이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라도 챈 것일까요? 초조한 마음에 제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내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냥꾼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기다림이니까요. 저들이 방심하는 순간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흘 제대되던 날 밤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아들 태우가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이 있다며 늦는 날이었어요. 하준이는 일찍 잠이 들었고 집안에는 저와 희정이 단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희정이의 저녁 식사를 챙겨주고 잠자리를 봐준 뒤 제 방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는 불을 끄고 이불 속에 누워 스마트폰 화면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지요. 1시간, 2시간이 흘렀습니다. 거실은 불이 꺼진 채 어둠에 잠겨 있었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일까, 오늘도 허탕인가 하는 생각이 들 무렵이었어요. 안방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으로 희정이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희정이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걸어나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희정이는 한동안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경계하는 듯 했어요. 제가 자는 것을 확인하려는 것이겠죠. 잠시 후 안심이 되었는지 희정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제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희정이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오른쪽 팔에 깁스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붕대를 능숙하게 풀어내고 단단한 석호를 팔에서 쑥 빼내는 모습은 마치 긴 하루를 마치고 답답한 양말을 벗는 사람처럼 편안해 보였어요. 깁스를 벗어던진 희정이는 "아, 시원하다" 하는 소리를 내며 팔을 쭉 뻗어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위로 아래로 옆으로 뼈가 부러졌던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유연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왼쪽 팔의 깁스까지 거침없이 풀어 헤쳤습니다. 양쪽 팔이 완전히 자유로워진 희정이는 기지개를 켜며 목과 어깨를 풀었습니다. 제 스마트폰 화면수에서 면을 이는 완벽한 두 팔로 자유를 만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화면을 뚫어줘라 쳐다보았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허탈감과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콧이 정녕 제 면을 이해의 본 모습이란 말입니까? 저렇게 멀쩡한 몸으로 지난 몇 주간 저를 한여처럼 부려먹고 아들을 속이고 제 재산을 통째로 생키려 했던 것입니다. 희정의 기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칭을 마친 희정이는 부엌으로 향하더니 냉장고를 열어 시원한 캔 맥주를 꺼내들었어요. 그리고는 찬장 높은 곳에 숨겨두었던 과자 봉지를 아무렇지 않게 꺼내들었습니다. 평소에는 팔이 닿지 않는다며 저에게 꺼내달라고 시키던 바로 그 찬장이었습니다. 희정이는 소파에 다시 자리를 잡고 앉아 한 손에는 맥주캔을 다른 한 손으로는 과자를 집어먹으며 TV를 켰습니다. 소리를 아주 작게 줄이고 드라마를 보며 깨길거리는 모습은 영락없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추악하고 완벽한 증거를 저들의 죄를 증명할 이 영상을 단 1초도 놓치지 않고 담아야 했습니다. 영상은 계속해서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30분가량 지났을까요? 희정이는 맥주를 다 마시고 남은 과자 봉지를 다시 찬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바닥에 내려놓았던 깁스를 다시 양쪽 팔에 주섬주섬 끼워 넣기 시작했어요. 붕대까지 꼼꼼하게 다시 감는 모습은 거의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희정이는 마지막으로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다시 안방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거실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듯했습니다. 저는 녹화를 중지하고 방금 찍힌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돌려보았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제 며느리는 천재적인 사기꾼이었고 제 아들은 그 사기극의 오맨한 조연이거나 혹은 공범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요.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시나리오는 제가 새로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저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장 끔찍한 파국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손에 꽉 쥔 채 차갑게 빛나는 달을 창밖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동이 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뜨는 해는 저들에게 마지막으로 허락된 평온의 빛이 될 터였습니다. 전쟁의 서막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심판의 시간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심야 자유 시간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 그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잠들기에는 제 피가 너무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고 정신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깨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침대에 눕는 대신 낡은 자개장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오래된 가계부를 꺼내들었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한 첫날부터 꼬박 40년 넘게 써온 제 인생의 역사책과도 같은 물건이었죠.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콩나물값 100원, 두부값 500원을 아끼며 악착같이 살아온 제 젊은 날의 모습이 땀 냄새와 함께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제 청춘과 맞바꾸고 달아빠진 무릎과 맞바꾸 품품이 모은 이 재산을 저거들이 이토록 손쉬운 사기극으로 날로 먹으려 했다는 사실에 다시금 창자가 뒤틀리는 분도가 치밀었습니다. 영상을 확보했다고 해서 제 마음이 편해진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큰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습니다. 저들은 대체 언제부터 이 계획을 세웠던 것일까요? 에이, 단순히 게으른 며느리의 잠계라고 하기에는 병원까지 섭외한 수법이 너무나도 치밀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사전에 철저히 기획된 범죄 행각에 가까웠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 내회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원래는 남편이 쓰던 서재였지만 지금은 아들 태호가 가끔 사용하는 공간이었죠.
저는 그곳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쌓여 있는 우편물 더미를 뒤집히 시작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 보험 안내문, 그리고 각종 광고 우편물들, 평소 같았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종이 뭉치들을 저는 그날 밤 굶주린 짐승처럼 하나하나 샷샷이 훑었습니다.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편물 더미 가장 아래쪽 다른 종이들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봉투 하나가 제 눈에 띄었어요. 발신인은 처음 들어보는 미래파인 엔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제2금융권, 아니 소위 말하는 사채업체에서나 쓸 법한 이름이었죠. 저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대출 심사 결과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제 눈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김인수님 귀약에서 신청하신 부동산 담보대출 한도 3억 원은 서류 미비미미 자격요건 미달로 인해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인수는 그것은 분명 제 이름이었습니다. 부동산 담보 그것은 필시 이 집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저는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은행에 돈을 빌려본 적은 있어도 남에게 돈을 빌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저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내 이름으로 내 집을 담보로 3억이라는 거금을 빌리려 했단 말입니까?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서류를 주인 제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어요. 단순히 저를 소개하 편하게 살려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저 것들은 아예 제 집을 담보로 거액의 빚을 내어 그 돈을 들고 툴 계획이었던 겁니다. 만약 저 대출이 승인이라도 되었다면 저는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에 나앉게 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서류 가장 아래쪽에 찍힌 제 이름과 도장을 보았습니다. 조잡하게 흉내낸 제 필체와 아마도 어딘가에서 몰래판에 쓸 제 막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명백한 사문서 위조였고 사기 미수였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간의 다음이나 배신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저들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인내심도 제 모점도 이제는 그 바닥을 모두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완벽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를 연기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더 살갑게 그럽고 출근하는 아들에게는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저들의 눈에는 제가 자신들의 연극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어수룩한 늙은이로 보였을 겁니다. 저는 그들의 그 오만한 착각을 비웃으며 아들이 집을 나서자마자 곧장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평생의 친구이자 지금은 은퇴하여 소일거리로 세무 상담 사무실을 운영하는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이스의 김인순, 아이고 김 여사, 이게 얼마만이야.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무슨 일로 전화를 다 했어. 박 사장은 제 남편의 중마고였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저와 꾸준히 교류하며 제 재산 관리에 많은 조언을 해준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어요. 오늘 점심의 시간 좀 내주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네.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지 박 사장은 군말 없이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를 만나기 위해 옷을 차려입고 어젯밤 찾아낸 모든 증거물들, 바이너스, 녹취 파일이 담긴 녹음기, 영상이 담긴 제 스마트폰, 그리고 대출 부결 안내문 마이너스에 가방 깊숙한 곳에 챙겨 넣었습니다. 박 사장의 사무실은 여전히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소파와 책장에 가득한 서류들. 그는 저를 보더니 반갑게 맞았지만 제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 보고는 이내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얼굴이 반쪽이 됐네, 그려. 저는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증거물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몇 주간 저희 집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들을 담담하게 하지만 몹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가짜 깁스부터 시작해서 아들과의 공모,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던 정황까지.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박 사장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그가 제 녹취 파일을 듣고 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확인했을 때 그의 입에서는 깊은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런 후레자식들을 봤나 박 사장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분노해 주었어요. 그 모습에 저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설움이 북받쳐 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어떻게 저런 괴물 같은 것들이 내 집에 들어와서 박 사장은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냉정한 법률가의 얼굴로 돌아와 말했어요. 김 여사, 정신 차려.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저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지. 마음만 먹으면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사기 미술항 사문서 위주로 콩밥을 먹을 수도 있어. 경찰 신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아무리 저런 짓을 저질렀어도 태호는 제 배 아파 나온 자식입니다. 제 손으로 아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대로 용서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많이 경찰은 안 되네. 내 손으로 아들을 정가자로 만들 수는 없어. 그럼 어쩔 템과 저것들을 그냥 내조기만 할 셈이야. 저런 것들은 그렇게 쉽게 안 나가. 요즘 법이 어떤 세상인데. 한번 집에 들이면 내보내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자기들 권리만 주장하면서 버티면 몇 년이고 골치 아파질 수 있다고 박 사장의 말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는 확실했지만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 지리멸렬한 싸움이 될 수도 있었죠. 저는 방카레의 이 상황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게 저들을 제 인생에서 도려내는 방법이 필요했어요. 아오, 방법이 있네. 저것들을 내보내 가장 확실한 방법이.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제 계획을 들은 박 사장은 잠시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제 의도를 알아차리고는 무릎을 쳤습니다. 과연 김 여사야, 보통 독한 사람이 아니네. 하지만 그 방법이 가장 확실하겠어. 저런 적속들에게는 이성적인 대화나 법적 절차보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더 무서운 법이지.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게. 서류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걱정 마. 내가 아는 부동산 중개인이 있으니 서류는 진짜처럼 완벽하게 만들어주지. 저거들은 까맣게 모를 걸세. 이제 곧 아주 재미있는 구경을 하게 되겠구먼. 박 사장과 저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들을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제 복수국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올 때와는 달리 더없이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는 동정이나 미련 따위는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오직 차가운 결이 많이들 끓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곧 저거들의 머리 위로 제가 내리칠 사슬퍼런 변학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이 세워지고 무대에 올릴 소품들까지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배우들을 무대 위로 올리는 것뿐이었죠. 저는 그중 가장 약한 고리제 아들 태워부터 공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느리 이정은 이미 제게 완전한 적으로 규정되었지만 아들 태워에 대해서는 아직 신락 같은 희망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는 아내 께에 넘어가 어쩔 수 없이 동참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어미로서의 마지막 미련이었죠. 저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제 손으로 그를 심판하기 전에 스스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마지막 기회 말입니다. 저는 그날 저녁면을 이가 잠시 잠이 든 틈을 타 아들을 서재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태원은 무슨 일이냐는 듯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따라 들어왔어요. 저는 서재문을 닫고 아들을 제 앞에 앉았습니다. 서재의 무거운 공기가 우리 모자 사이를 짓눌렀습니다. 태워야, 제가 마지막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도 차갑고 낮아서 인지 태워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내 어머니 왜 그러세요? 너 엄마한테 뭐 할 말 없니?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서 아주 짧은 순간 당황과 불안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태원은 금세 표정을 숨기고 어리동절한 얼굴로 되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뻔뻔한 얼굴을 보니 제 안에 있던 마지막 미련, 맞아, 조금씩 사그라드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녹음기를 본 태워의 눈이 커다랗게 뜯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들어보려. 너와 너의 아내가 내 등 뒤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저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재 안에는 며칠 전 거실에서 녹음되었던 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연기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우리 엄마 나밖에 모르는 아들, 바보라서. 어머니 재산, 이제 곧 우릴 거야. 자신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태워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제 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감히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녹음이 끝나고 서재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들이 입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죽을 지를 지었다고 비우기를 바랐습니다. 그랬다면 제가 아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어미로서의 마음은 지금보다 덜 비참했을 텐데요. 한참 만에 태워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기대를 처참하게 박살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걸 어떻게 용서를 비는 대신 그는 증거를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가 지금 중요하니. 너는 어미를 속이고 어미의 재산을 통째로 삼키려 했어. 그런데도 할 말이 고작 그것뿐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머니 오해해요. 이건 다 희정이가 너무 힘들어서 태우는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아내 희정이가 계획한 것이고 자신은 아내가 아픈 마음의 홧김에 저지른 일에 마지막에 동참했을 뿐이라는 것이 변명이 요지였지요. 그는 아내를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희정이가 돈 때문에 고생하는 걸 옆에서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엄마는 돈도 많으시잖아요. 그냥 우리가 조금 미리 받아서 쓴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어차피 나중에 다 제 것이 될 재산인데 그 순간 저는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어차피 다 제 것이 될 재산, 제 아들놈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아, 그랬구나. 너는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이 재산을 처음부터 너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잠시 맡아가지고 있는 돈 정도로 여기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모든 사기 행각에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했던 것이구나.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놈과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은 그저 어리석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며느리만큼이나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존재였던 겁니다. 어차피 제가 제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이유로 너무 오냐오냐 키운 탓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너무 쉽게 손에 줄 수 있다고 믿게 만든 제 잘못일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썩은 뿌리는 도려내는 수밖에 없는 것으려 됐다. 너의 말 잘 알아들었다. 제 목소리는 감정이 완전히 제거된 마른 나뭇가지처럼 버석거렸습니다. 제 선을 한 목소리에 태우는 오히려 당황한 듯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어머니, 제 말은 그런 뜻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듣고 싶지 않으니까 너는 내 어미에게 용서를 구할 마지막 기회를 제 발로 거덕찼다. 이제 너와 나 사이에 남은 모자의 연은 이곳으로 끝이다.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태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것은 아들에 대한 마지막 애정이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강철보다도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어리석었던 과거와 제 손으로 괴물을 키워낸 제 자신과 작별하는 의식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닙니다. 저는 오직 제 자신과 제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김인순일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아들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유난히 높고 푸르렀지요. 저는 아침부터 평소보다 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갈비감과 신선한 해산물을 사왔고 손주 하준이가 좋아하는 잡채와 며느리가 노래를 부르던 갈비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에게 퍼지는 맛있는 냄새에 며느리 희정이는 어머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진수성찬이네요. 하며 들든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들 태우는 어제의 일 때문인지 제 눈치를 살펴지만 제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자 이내에 안심하는 눈치였어요. 저들이 보기에는 제가 아들의 변명을 듣고 마음이 풀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는 다 같이 모여서 식사 한번 하셨구나. 너희들한테 할 이야기도 있고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필시제가 드디어 재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라고 짐작했겠지요. 저는 속으로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웃으며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저들이 이 집에서 먹는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까요. 저녁 시간이 되고 박 사장이 약속대로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네 오랜 친구인데 저녁 식사에 잠시 초대했다. 고 둘러댔죠. 그들은 제 재산 문제에 대한 증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박 사장의 등장을 오히려 반기는 눈치였습니다. 식탁에는 제가 온종일 만드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갈비찜, 잡채, 해물전, 그리고 각종 나물까지. 아들과 며느리는 며칠 굶은 사람들처럼 허겁지겁 음식을 먹어치웠습니다. 그 모습이 어지나 개걸스러워 보이던지 저는 속이 메스거 제대로 식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저 묵묵히 앉아 그들의 마지막 만찬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있는 대형 텔레비전을 켰지요. 제 돌발 행동에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텔레비전은 왜 켰어요? 희정이가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품속에 있던 스마트폰을 텔레비전과 연결했습니다. 잠시 후 텔레비전 화면 가득 익숙한 거실의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며칠 전 밤 제가 녹화했던 바로 그 영상이었습니다. 자, 다들 이것 좀 보거라. 우리 집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구나. 저는 마지막이 말하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서 며느리 희정이가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앞방에서 걸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양팔에 깁스를 풀어 헤치고 시원하게 스트레칭을 하기 시작했지요. 그 장면이 나오자마자 식탁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지고 사색이 되어갔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을 부들부들 떨며 그들은 화면여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희정이가 맥주를 마시고 과자를 먹으며 TV를 보는 장면.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깁스를 착용하고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영상의 모든 순간이 그들의 범죄를 명명백백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깨고 테이블 위로 작은 녹음기를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대출 부결 안내문과 박 사장이 준비해준 가짜진 매매 계약서를 그 위에 차례로 펼쳐놓았지요. 이것은 너희가 내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은은한 목소리가 담긴 녹음기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가 내 이름과 도장을 위조해서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던 증거지. 사문서 위조의 사기 미수, 당장 경찰에 넘겨도 할 말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야.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며느리 희정이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가 아니라는 말이냐. 이 영상이, 이 목소리가, 이 소류가 모두 거짓이란 말이냐. 제가 고함을 치자 희정이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양팔에 있던 깁스는 어느새 바닥에 나댕글고 있었지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죽을지를 지었어요.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그녀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비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서는 어떤 진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분노와 당혹감만이 가득할 뿐이었죠. 아들 태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그저 어머니 어머니 하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희정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서류 가짜 매매 계약서를 그들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집의 매매 계약서다.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의 눈이 커 다랗게 뛰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집을 팔았다. 예. 제 선언은 그들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집을 파셨다고요? 거짓말 거짓말이죠. 어머니 태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그는 제게 달려들어 계약서를 빼앗아 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박 사장이 완벽하게 꾸며놓은 계약서는 진짜와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태우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어떻게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을 팔 수가 있어요. 이 집은 제 집이기도 하잖아요. 그 와중에도 아들은 자기 목숨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의 집, 이 집은 내 평생을 바쳐 마련한 내 집이다. 너의 것은 벽돌 한 장, 흙 한 줌도 없어. 그리고 나는 내 재산을 처분하는데 사기꾼들에게 허락받을 이유가 없다. 그때까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박 사장이 나섰습니다. 그는 변호사의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죠. 두 사람은 김인순 여사님의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기만한 행위, 그리고 사문서 위조와 사기 미수 혐의가 명백합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에 고발 조치할 수 있지만 여사님의 마지막 온정으로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이 집은 이미 제3자에게 합법적으로 매매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틀 뒤까지 이 집에서 모든 짐을 빼서 퇴거하지 않으시 주거 침입으로 형사 고발하고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민형사정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박 사장의 단호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희정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었고 태호는 망연자 실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수라장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인생에서 가장 단호하고 가장 후련한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틀 주마, 내일 모레까지 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제가 내린 사형 선고하도 같은 퇴고 통보의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성을 잃은 것은 며느리 이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지를 지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네, 제발 저희를 내쫓지 마세요. 고이 나가면 어디서 살아요.
그녀는 제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그 모습은 조금도 안쓰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닥하는 짐승처럼 추해 보일 뿐이었죠.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난 것에 대한 뉘우침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공공한 삶에 대한 공포가 그녀를 울부짖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엄마 아들이잖아. 어떻게 아들한테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가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진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반성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지요. 오직 자신들을 내쫓는 제가 비정하고 잔인한 사람이라는 비난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잔인한 것이 누구인데 70 먹은 늙은 어미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내 집까지 팔아먹으려 했던 너희가 잔인한 것이냐?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알고도 경찰에 넘기지 않고 내보내는 것으로 끝내려는 내가 잔인한 것이냐? 제 일과의 태우는 잠시 알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다시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엄마 돈 좀 편하게 써보려던 게 이렇게 집에서 쫓겨날 만큼 큰 죄예요. 엄마는 돈밖에 모르는 냉혈 아니야. 돈밖에 모르는 냉혈한 제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제 가슴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작은 온기마저 차갑게 식혀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들과 말을 섞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저는 옆에서 있던 박 사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박 사장은 제 의도를 알아차리고 앞으로 나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희정이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흔을 끼고 있었지만 아까와 같은 기세는 한풀 꺾인 상태였죠. 그날 밤 집안은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각자의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저와 하준이 그리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남아준 박 사장만이 거실을 지켰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태호는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여기저기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제 형제들, 그러니까 태호에게는 외삼촌과 이모가 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저 태호예요. 엄마가 저희를 집에서 내쫓으려고 해요. 저희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모가 엄마 좀 말려주세요. 네, 그는 눈물까지 섞어가며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었습니다. 다른 친척들에게도 비슷한 내용으로 전화를 돌렸죠. 친척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늙은 엄마가 노망이 들어 자식들을 내쫓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수화기 너머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내 어미한테 한 짓을 내가 다 들었다. 이놈아, 낯짝도 없느냐. 당장 내 어미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차를 반해 어디다 대고 하소연이야. 외삼촌의 부름에 태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모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어요. 태호야, 이모는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실망이다. 어떻게 내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 이 일은 우리가 끼어들 일이 아닌 것 같다. 너희가 자초한 일은 이 너희가 해결하거라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박 사장의 조언에 따라 이 일을 터뜨리기 전에 제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자초지중을 설명해 두었던 것입니다. 녹취 파일의 일부와 영상 캡처 사진까지 격들여 저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명명백백하게 알려두었죠. 혹시라도 태호가 저런 식으로 동정심에 호소하며 일을 복잡하게 만들 것을 미리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외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혔다는 것을 깨달은 태호는 결국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완전한 절망이 서려 있었어요. 그날 오후부터 그들은 묵묵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어요. 희정이는 자신의 옷과 가방들을 챙기며 제가 사준 것이 분명한 가피삼, 보석이나 가전제품까지 자신의 짐 속에 슬쩍 밀어넣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망부석처럼 앉아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건 내려놓거라. 그 목걸이는 작년 내 생일에 내가 내 돈으로 사서 나에게 선물이라고 줬던 것 아니냐. 멋지 내 물건인 양 챙기려 드느냐. 어머니 너무하세요. 이건 주신 거잖아요.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돈으로 산 것을 잠시 맡아 가지고 있었던 것 뿐이다. 내 집에서 나가는 마당에 내 물건까지 훔쳐가려는 게냐. 도둑질도 서슴지 않는구나. 제 차가운 말에 희정이는 분하다는 듯 물건을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를 씻게 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그런 희정이를 말리기는커녕 옆에서 더러워서 안 가져가 엄마 다 가주세요 하며 비한 양고였습니다. 이틀이라는 시간은 지옥처럼 길고 버디게 흘러갔습니다. 집안에는 냉기와 증오 그리고 원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 시야에서 벗어날 때마다 그들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어요. 손주와 준이는 제 방에만 꼭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것이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지만 이 도둑을 완전히 제거하기 전까지는 아이를 안심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이틀째 되는 날 오후 2사쯤 센터에 틀어 칸대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태호가 부른 모양이었어요. 그들의 많지 않은 짐이 트럭에 실리는 동안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마지막 상자가 실리고 희정이가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독하게 그려서 어디 잘 사나 한번 봅시다. 할머니 분명 천벌 받을 거예요. 저는 아무 덕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벌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는 하늘이 알겠지요. 태호는 끝까지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한번 해일끝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리고 틀어 조수석에 올랐었습니다. 2사쯤 트럭이 골목을 돌아 사라지는 순간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트럭 위의 엔진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동네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을 때 저는 비로소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드디어 끝이 난 것입니다. 2사쯤 트럭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난 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소음과 악이 찬 기운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어요. 그 침묵은 제게 허전함이 아닌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와 해방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저는 이 집이 그리고 제 인생이 완전히 다른 막으로 접어들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집안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버려진 쓰레기들과 물건을 빼간 자리에 허옇게 드러난 먼지들. 그 중에서도 가장 어지러운 곳은 아들 내외가 쓰던 안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그들의 채취와 함께 무질삼 흔적들이 저를 맞았습니다. 옷가지 몇 개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닿은 화장품 샘플들이 널브로 져 있었죠. 저는 그 방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저를 짓눌렸던 모든 기만과 배신의 기억이 그 공간에 응축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 방에서 조심스럽게 하준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모든 소란이 끝났다는 것을 아이도 직감만 모양이었어요. 아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랑 엄마, 이제 안 와요?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 그 작은 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응, 이제 안 와. 이제 이 집에는 할머니랑 우리 하준이 둘만 사는 거야. 괜찮아. 우리 강아지, 이제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할머니가 다 지켜줄게. 제 품에 안긴 하준이는 그제야 안심이 되는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를 울린 것은 제 아들과 면을 이었지만 그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것은 온전히 제 몫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결국 그 책임을 외면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사장 나이스에 다 끝났네. 그 빌어먹을 것들 싹 다 나갔어. 내가 다 속이 시원하고 먼 그나저나. 그 가짜 매매 계약서 말이야. 정말 감쪽 같지 않았나. 내가 아는 중개인이 실력 하나는 끝내준다니까. 박 사장의 유쾌한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아주 감쪽 같았네. 그놈들 마지막까지 집이 정말 팔린 줄 알고 잘 망하다고는. 그런데 정말 집은 팔 생각이 없는 건가? 이참에 정리하고 좀 더 편한 아파트로 옮기는 건 어때? 혼자 관리하기 힘들지 않아? 박 사장의 말에 저는 창밖으로 우리 집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심었던 감나무가 올해도 어김없이 푸른 잎을 틔우고 있었어요. 아니, 팔지 않을 것에 이 집은 그냥 집이 아니야. 내 인생이고 내 역사고 내 마지막 자존심이야. 저거들에게 이 집을 빼앗길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것들 때문에 내 역사를 내 손으로 지울 수는 없지. 이건 내 성이고 내 요새야. 이제부터는 나와 내 손주를 위한 진짜 집으로 다시 만들어야지. 제 말에 박 사장은 잠시 말이 없다가 이내 감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역시 김 여사다워. 알겠네.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뭔가 대청소부터 시작해야지. 저거들의 흔적을 이 집에서 모조리 지워버릴 걸세. 더 저는 집을 정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사람을 불러 아들네 회가 쓰던 방의 벽지와 장판을 모조리 뜯어냈습니다. 그들이 쓰던 낡은 침대와 가구도 전부 돈을 주고 버렸어요. 방이 텅 비자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하준이와 함께 페인트가 계획해서 가장 밝고 따뜻한 하늘색 페인트를 골랐습니다.